제16장 네 번째 이야기. 해럴드 형. 나는 첫 돌 지나 한 달 후 아버지가 소아마비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버지 없이 자랐다. 친절하게도 우리 교회의 어떤 남자가 형과 나를 보살펴 주었다. 우리는 그를 해럴드 형이라 불렀다. 우리가 시시하게 회전목마나 돌리고 있을 때도 그는 실증내지 않고 놀이터에 같이 있어 주었다. 커가면서는 장기 두는 법도 가르쳐주고 장난감 경조차 조립도 도와주었다. 철없던 어린 시절 우리는 교회 사람들이 그를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다. 결국 해럴드 형은 우리 교회를 떠났다. 교회의 분위기가 너무 자유분방하다는 것이었다. 루즈를 바르고 화장하는 여자들이 있긴 했다. 또한 그는 여러 성경 구절에 기초해서 교회에서 악기를 사용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 그래서 자기 견해에 맞는 교회를 찾았다. 나는 해럴드 형의 결혼식에 갔었다. 음악 사용 금지는 본당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중앙 통로로 문 밖까지 누런색 전깃줄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바깥 전축에서는 맨델스존의 결혼 행진곡이 지직거리며 흘러나왔다. 해럴드 형은 도덕과 정치에 강박관념이 있었다. 미국도 개방 풍조 때문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고 믿었다. 그는 서구 사회가 너무 익은 과일처럼 속에서부터 썩어가고 있다는 공산주의 지도층의 말을 인용했다. 사실 그는 북미, 유럽, 일본 간 3자 협의회와 연방준비은행이 공산주의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어 결국 미국 정부까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해럴드 형은 흑인을 미워했다. 걸핏하면 흑인은 멍청하고 게으르다면서 주변에서 일하는 변변치 못한 흑인들 이야기를 했다. 당시 국회는 민권법 통과에 착수 중이었고 애틀랜타도 흑백 통합을 막 시작한 터였다. 전에는 여관도 식당도 백인 전용이 따로 있었고 가게도 손님이 흑인 아니면 백인이지 흑백이 모두 가는 가게는 없었다. 이제는 정부가 변화를 주도하고 나섰다. 해럴드 형은 이 변화를 공산주의의 음모의 또 하나의 징후로 보았다. 법원에서 아틀랜타 학교 버스를 흑인과 백인이 같이 사용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결정적인 불씨가 되었다. 아이들이 둘 있던 해럴드 형은 자기 아이들을 흑인 아이로 꽉 찬 버스에 태워서 세속 인본주의자들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낸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해럴드 형이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을 때 나는 농담인 줄 알았다. 그는 아직 백인 세력이 탄탄해 보이는 지역인 로디지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포클랜드 제도 등지에 자료 요청 편지를 보냈다. 지도를 자세히 보며 각 지역의 인종 구성도 살폈다. 그는 단순히 백인이 주름 잡는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라 도덕성이 바로 된 나라를 찾으려 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백인 다수 국가이지만 사회가 미국보다 더 개방적인 듯해서 제외됐다. 반나 해수욕장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맥주를 마시는 곳이었던 것이다. 어느 날 해럴드 형은 남아공으로 이사 간다고 했다. 누구도 소수권 백인이 권력을 이루려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하던 때였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총을 쥐고 있지 않은가. 유엔에서 흑인 차별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조금씩 불거지고 있긴 했지만 남아공은 온 세계를 무시한 채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럴드 형은 그게 좋았다. 그는 또한 남아공 정부에 종교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었다. 여당은 개혁교회에 깊이 의존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교회는 흑인 차별에 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부는 편향적 도덕을 강요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 낙태는 불법이었고 인종 간 결혼도 마찬가지였다. 세관에서는 플레이보이 같은 잡지를 규제했고 문제가 될 만한 영화나 책도 반입을 금했다. 해럴드 형이 부인 사라와 어린 두 아이와 함께 평생 살아온 유일한 나라의 안녕을 구하던 날 우리는 애틀랜타 공항에서 눈물의 이별을 했다.
그들은 남아공에 일자리도 없고 친구도 없고 거처도 아직 없었다. 그들은 그래도 백인은 언제나 대환영이니까 걱정 말라며 떠났다. 해럴드 형은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다. 어느 작은 교회에 평신도 설교자가 된 그는 미국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편지 쓸 때 꼭 설교 노트 뒷면을 사용했다. 설교는 대개 12가지에서 14가지 요점으로 되어 있는데 각 요점마다 정확한 성경 구절이 딸려 있었다. 편지의 앞뒷면이 모두 설교 같다 보니 어느 쪽이 편지인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었다. 해럴드 형은 공산주의와 거짓 종교, 요즘 젊은이들의 부도덕성, 매사에 자기와 맞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을 맹렬히 비난했다. 해럴드 형은 남아공에서 잘 사는 듯 했다. 그는 미국도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편지에 썼다. 자기 교회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껌도 씹지 않고 쪽지도 돌리지 않고 귓속말도 주고받지 않는다고 했다. 백인 전용 학교 학생들은 선생님을 보면 자리에서 일어나 존경하는 태도로 말했다. 해럴드 형은 타임지를 구독했는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남아공의 소수 집단은 언제나 제자리를 지켰고 여성운동 단체 같은 것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다. 그는 정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의의를 옹호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했다. 해럴드 형은 가족들 이야기를 쓸 때도 심기가 뒤틀린 비판적 어조를 버리지 않았다. 자기 아이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았는데 특히 항상 제멋대로 결정해 문제만 일으키는 아들 윌리엄이 더했다. 해럴드 형의 편지를 한 통이라도 읽어봤다면 누구라도 그를 괴짜 취급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린 시절 아름다운 추억 때문에 나는 한 번도 그의 편지를 문제시해 본 적이 없다. 나는 그가 겉으로는 괄괄하지만 그 속에는 어린 아들 2명을 둔 과부를 성심껏 도와준 착한 심성이 있음을 알았다. 해럴드 형이 이민 갈 때 나는 10대였다. 그 후 나는 대학가 대학원을 마치고 잡지 편집자로 취직해 결국 전업작가가 되었다. 그 기간 내내 해럴드 형은 꾸준히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어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도 방문차로도 미국에 올 생각이 전혀 없었다. 내가 알기로 해럴드 형의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남아공으로 그를 찾아간 사람은 하나도 없다. 1990년대 들어 편지에 암울한 기운이 돌았다. 그때는 남아공에서 흑백이 권력을 공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처음 등장한 때였다. 해럴드 형은 현지 신문사들에게 보낸 서신 사본을 내게 보내왔다. 미국 정부처럼 남아공 정부도 그를 배신하고 있었다. 그는 넬슨 만델라와 데스몬드 투투도 골수 공산주의자라는 증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제재를 찬성하는 미국을 반역자라 부르는가 하면 도덕성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공산주의의 공작을 꼽았다. 이미 변경 지방에는 스트립쇼 클럽이 생기고 있었고 요하네스버그 시내에서는 인종이 다른 남녀가 쌍쌍이 손잡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편지의 어조는 갈수록 병적으로 이상을 잃어갔다. 1993년 나는 불안한 마음에 해럴드 형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다. 25년 동안 그로부터 오직 비판과 반대의 말만 들어왔다. 그는 내가 쓴 책들에 대해서도 장황한 반박의 글을 보내왔다. 특히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라는 책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책을 보내지 말라고 했다. 그는 그 책, 사실은 책이 아니라 제목이지만 그 책을 비난하는 데만 3쪽을 달하는 편지를 보내왔다. 책은 펼쳐보지도 않고 제목에 심기가 뒤틀려 할 말이 많았던 것이다. 그래도 업무차 남아공에 가는 길인데 어떻게 해럴드 형을 찾아가는 800km 길을 마다할 수 있으랴. 직접 대면하면 다를지도 몰랐다. 과거에 알던 형의 모습처럼. 혹 더 넓은 세상과 접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 전에
미리 들려도 되겠냐고 편지로 물었더니 즉각 편지의 어조가 한결 부드럽고 정감 있게 바뀌었다. 헤럴드 형이 사는 도시로 가는 유일한 비행기는 요하네스버그에서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하는 것이었다. 공항에 이를 즈음 우리 부부는 커피 기운에 정신이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방문 자체에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데다 카페인으로 인한 신경 과민까지 겹쳤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제 성인이 된 헤럴드 형의 아이들은 분명 남아공 억양으로 말할 것이다. 그 부모 헤럴드와 사라를 알아볼 수나 있을까? 그나저나 어려서부터 썼던 형이라는 칭호나 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평생 가장 괴상했던 날이 그렇게 시작됐다. 비행기가 착륙하여 내렸을 때 나는 즉각 사라를 알아보았다. 머리는 휘어졌고 어깨도 나이 탓에 축 늘어져 있었지만 슬픈 듯 가녀린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다. 사라는 나를 포옹한 뒤 아들 윌리엄과 약혼녀 비벌리에게 우리를 소개했다. 딸은 멀리 살고 있어서 함께 나오지 못했다. 윌리엄은 20대 후반으로 친절하고 잘생겼으며 미국의 열성 팬이었다. 약혼녀를 약물 중독자 재활센터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스스럼 없이 했다. 헤럴드 형의 편지에 빠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윌리엄은 우리가 짐이 많을 줄 알고 낡은 폭스바겐 밴을 빌려왔다. 중간 좌석은 빼고 없었기 때문에 윌리엄과 비벌리와 사라는 앞자리에 앉고 우리 부부는 엔진을 바로 밑에 끼고 있는 뒷자리에 뚝 떨어져 앉았다. 30도가 넘는 더운 날씨에 녹슨 바닥으로 엔진 매연까지 새어 들어왔다. 설상가상으로 약물 중독 재활자들이 대개 그렇듯 비벌리와 윌리엄이 줄담배를 피워대는 바람에 담배 연기가 그대로 뒤쪽으로 날아와 디젤 매연과 뒤섞였다. 윌리엄은 갖은 고개에 급제동까지 해가며 험악하게 차를 몰아 시내를 통과했다. 그는 그 와중에도 명소를 소개한다고 계속 뒤로 몸을 돌렸다. 그럴 때마다 벤이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는 통에 가방이 바닥에서 미끄럼을 탔고 우리는 다량의 커피와 비행기에서 먹은 아침을 꾹꾹 누르느라 초죽음이 되었다. 나는 헤럴드 형이 어디 있는지 아직 묻지 않았다. 당연히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차를 세워도 문간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헤럴드는 어디 있나? 가방을 내리며 윌리엄에게 물었다. 형자를 빼기로 한 것을 기억하면서. 예,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저 아빠는 감옥에 계세요. 그는 주머니를 뒤져 새 담배를 끄집어냈다. 감옥?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이때쯤 나올 예정이었는데 출소가 늦어져서요. 나는 추가 설명이 나올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게 그러니까 아빠가 가끔 화를 못 참아요. 그래서 홧김에 여기저기 편지를 쓰다 보니까 나도 안다. 그런 편지라면 나도 몇 통 받아봤으니까. 내가 말을 끊었다. 그렇군요. 한 편지를 너무 많이 보내서 문제가 됐어요. 차차 말씀드릴게요. 들어가시죠. 나는 그 소식을 이해하느라 한동안 더 서 있는데 윌리엄이 안으로 쑥 들어갔다. 나도 가방을 들고 작고 어둠침침한 단층집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베니스식 커튼과 차이를 두 겹으로 쳐놓아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다. 사라는 차 주전자를 올려놓았고 우리는 잠깐 의례적인 대화를 주고받았다. 나는 이내 심각한 방해거리가 있음을 알았다. 윌리엄은 잉꼬, 앵무새 등 열대 조류를 키우고 있었다. 자기 아파트는 관리 사무실에서 애완동물을 금하던 터라 부모 집에 둔 것인데 새들은 새장도 없이 마음대로 날아다녔다. 알에서 깨어나기도 전부터 데려다가 키운 탓에 소파 위 내 어깨에 와서 앉을 만큼 잘 길들여져 있었다. 나는
인꼬 한 마리가 내 혓바닥을 쪼는 통에 깜짝 놀라서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괜찮아요. 윌리엄이 웃으면서 말했다. 초콜릿 먹는 걸 가르쳐줬거든요. 초콜릿 사탕을 조금 씹다가 혀를 내밀면 와서 먹어요. 나는 입을 꾹 다물고 있었다. 커피, 담배 연기, 폭스바겐 내연으로 속은 느글거리는 데다가 새가 내 혀를 찝쩍거리며 어깨 위에 축축한 것을 떨어뜨리는 어두운 단층집에 앉아 나는 해럴드 형의 숨겨진 부분에 대한 진상을 들었다. 해럴드는 주일이면 불과 유황에 대해서 설교했고 미국의 친구들한테 편지로 저주와 심판에 관한 장황한 이야기를 들어놓았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비좁고 곰팡내 나는 집에서 그는 포르노 센터를 운영해왔다. 불법으로 외국 출판물을 들여와 사진을 오려 당신한테 이렇게 해주고 싶소 라는 글과 함께 남아공의 유명한 여자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중 한 명인 어느 텔레비전 뉴스 진행자가 너무 놀라 경찰에 알렸고 타자기 추적 결과 혐의자가 해럴드로 좁혀져 경찰이 들이닥쳤다. FBI 특별기동대팀이 집을 포위한 뒤 강제 진입해 서랍이며 옷장을 몽땅 뒤지던 날에 대해서는 살아도 차마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은 남편의 복사기와 타자기를 압수했다. 포르노를 감춰둔 은닉처도 찾아냈다. 그리고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씌워 수갑을 채운 채 남편을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 사이 밖에는 텔레비전 뉴스 차량이 와 있었고 공중에는 헬리콥터 한 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음란죄로 체포된 설교자. 사건은 저녁 뉴스 시간에 나왔다. 사라는 이웃들과 눈 마주치기가 부끄러워 나흘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했다고 했다. 얼마 후 억지로 교회에 갔지만 더 창피만 당했다. 대략 사연을 듣고 나서 얼마 후 직접 해럴드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는 플라스틱 그릇에 점심 도시락을 싸가지고 감옥으로 갔다. 경비는 엄하지 않았다. 거기 운동장에서 해럴드는 우리를 맞았다. 25년 만의 대면이었다. 우리는 끌어안았다. 예순을 넘긴 해럴드는 뼈만 앙상하고 머리는 훌쩍 벗어지고 눈이 퀭한 데다 안색마저 상한 우윳빛으로 좋지 않았다. 그를 해럴드 형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보디빌딩이나 살을 태우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대부분의 다른 죄수들에 비하면 그는 유령 같았다. 그에게선 뭔가 억누를 수 없는 슬픔 같은 것이 묻어났다. 온 세상의 눈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난 그였다. 그는 숨을 곳이 없었다. 함께 있는 몇 시간 동안 그제서야 전에 알던 해럴드의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다. 나는 옛날 우리 이웃 사람들의 변화며 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준비 상황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친구며 가족들 이야기를 꺼내자 그의 표정이 밝아졌다. 감옥에 온 경위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지만 깊은 이야기는 안 했다. 그는 솔직히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이곳에서 음란 사범들이 어떤 조치를 당하는지 들었다네. 그래서 수염도 기르고 모장도 쓴 거라네. 일종의 위장인 셈이지. 면회 시간이 끝나자 우리도 다른 모든 면회객과 함께 철조망 밖으로 나와야 했다. 나는 다시 해럴드를 껴안은 뒤 앞으로 다시는 못 보리라 생각하며 밖으로 걸어 나왔다. 며칠 후 비행기가 남아공을 떠날 때도 우리 부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해럴드를 편지로만 알았던 아내는 약대 털옷을 입은 선지자, 세상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만날 줄 알았다. 나는 그런 이미지에 어린 시절 보았던 멋진 남자가 한데에 어울리는 모습을 꿈꾸었다. 천년 만년 가도 복역 중인 죄수를 만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방문 후 해럴드가 보내온 첫 번째 몇 통의 편지는 한결 겸손한 어조였다. 그러나 출소 후 그는 다시 격해지기 시작했다. 뭐가 어쨌냐는 듯
다시 교회에 나가는가 하면 타자기를 새로 사서 세상 실정에 대해 더 많은 비판의 글을 보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가 이번 경험으로 그런 일을 중단하고 덜 교만해지고 도덕적으로 건전해지고 남들에 대해서도 좀 더 동정심을 품게 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편지에서 겸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슬픈 것은 은혜의 조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헤럴드 형은 아는 것이 도덕밖에 없었다. 그에게 세상은 순수 세력과 불순 세력으로 깨끗이 양분되며 그는 그 반경을 점점 좁혀가다 결국 자기 외에는 아무도 믿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다 자기 자신마저 못 믿게 되었다. 어쩌면 난생 처음 은혜 외에는 갈 곳 없는 처지가 됐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한 그는 은혜로 돌아서지 않았다.